안녕하세요. 모란여성병원 일과원장 김권대입니다. 오늘은 분만의 주체가 되자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모든 산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나는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은 30주 이전에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지를 웬만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30주 이후에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30주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태아의 위치, 태반의 위치, 양수의 양, 골반의 계측, 그 다음에 빈혈 수치, 태동 검사, 그 다음에 혈압 부종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이제 전치 태반일 경우 30주 경에 봤을 때 태반이 자궁 경부를 맡고 있는 전치 태반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전에 자궁 근종 수술 등의 자궁에 상처가 나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이외에 둔이가 있고 아기가 엉덩이가 밑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전에 제왕절개를 하신 분, 그 다음에 아기가 쌍둥이 이상 뭐 3태아든 4태아든 이런 다태아일 경우, 그 다음에 엄마가 무서워하는 경우엔 제왕절개 분만을 하게 되는데, 색깔이 다른 색깔로 표시해둔 이유가 하얀색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둔이도 요즘은 둔이 자연분만을 시행하는 병원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제왕절개 하신 분만하신 경우에는 V백이라고 해서 제왕절개 이후에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태아도 마찬가지로 3태아부터는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왕절개 이외에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색깔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왕절개 후에 질식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 후에 질식분만은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은 제왕절개를 했을 때 자궁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진통이 오면서 파열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V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듯이 이런 경우에 많은 산모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이후에 질식분만인 V백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의 의지입니다. 위험성이 아주 많고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V백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V백의 실패 요인은 이제 고위험군, 특히 아기가 거꾸로 있다든지 전치 태반인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상의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자궁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V백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할 때 아주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횡절개가 아닌 종절개로 자궁을 아기를 꺼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이가 그 아두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골반 자체가 둘째라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V백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해부학적인 이상, 자궁의 두개라든지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kg가 넘는 거대할 경우에는 생각에 따라서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V백의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전에 왜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둔이일 경우, 첫애가 둔이일 경우, 둘째가 둔이가 아니고 첫애가 둔이일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첫애가 아기가 심장 소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응급수술한 경우 시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통 없이 수술한 경우, 내가 무서워서 빨리 수술한 경우에 시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자연진통으로 수술한 경우, 그런 경우 자연진통으로 수술한 경우에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치 태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반 입구를, 아기 머리 바로 밑에가 이제 태반 입구인데, 태반 입구 근처에 태반이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 이외에는 자연분만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로지 수술만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재는 경우 이제 우리가 태동 검사라는 검사를 할 수 있고, 태동 검사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자궁이 수축하는지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움직이는 거를 느껴도 자궁이 뭉친다 하는 건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는지 보는 검사고, 그 다음에 자궁의 크기, 이제 자궁이 아기 때문에 많이 커졌는지 하는 자궁의 크기를 재는 거. 아기가 많이 크면은 자궁의 크기도 커질 거고, 아기가 작으면은 자궁의 크기도 작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자라는 아기도 자궁의 크기가 작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를 재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옛날에 하던 방식이고 요즘은 초음파가 발달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로 확실하게 아기를 재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 거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잘 자라는지 아기가 크지 않은지를 보는 게 초음파고, 초음파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2주나 4주 간격 혹은 1주 간격으로 봐서 아기가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태동 검사는 산전 전에 보는 검사인데 산전에 배가 정말로 아픈지 아니면 아기가 잘 노는지도 보는 검사과 동시에 그다음에 진통이 왔을 때도 똑같이 태동 검사를 해서 자궁 수축이 잘 오는지 강도가 센지 그다음에 아기 심장 소리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비수축 검사와 수축 검사로 나누는데 수축 검사는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 촉진제를 사용하면서 하던 방법이지만 요 근래에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고 비수축 검사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아기의 심장 소리와 자궁의 수축 정도를 보는 검사입니다. 태동 검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모니터를 달아서 아기 심장 뛰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자궁 수축하는 거, 자궁의 맨 꼭대기, 배꼽 바로 근처에 있는 자궁의 꼭대기 쪽을 이제 수축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태동 검사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아기의 심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맨 처음에 좀 잘 안 저기 일정하게 오다가 나중에 이제 반 정도 됐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기가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것이 이제 자궁이 수축하는 거를 보는 양상이고 끝에 산처럼 타 있는 게 자궁이 뭉쳤다가 풀리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동 검사는 요 밑에 위에 거는 아기가 심장이 좀 뛰다가 살짝 떨어지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밑에 좀 살짝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밑에 배가 뭉쳤다가 풀렸다는 게 아주 높게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아기 이제 분만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한 태동 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기가 잘 자라냐 안 자라냐를 봤을 때 30주 이후 이전까지는 아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30주 이후에는 작은 아이는 그러니까 초음파상 몸무게가 작게 잡히는 아이는 잘 자라는 애인지 잘 못 자라는 애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작은 아이를 정의를 해놓은 것은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자궁 내 성장 지연, 그다음에 부당 경량아로 나누는데 미숙아는 30주 이전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무조건 미숙아라는 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미숙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주수에서 낳던지 간에 2,500g 미만에 출생하는 저체중 출생아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은 40주 이후에 태어났을 때 2,500g 미만이라면 좀 저체중 출생아 중에서도 그 성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죠. 단 그 자궁 내 성장 지연과 부당 경량화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궁 내 성장 지연은 아기가 잘 안 자라는 경우에 저게 표에는 정상 체중 태아의 10% 이내의 체중 증가 이렇게 돼 있지만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고 다음 그래프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요. 부당 경량화는 그냥 작은 아이예요. 유전적으로 아기가 작은 경우를 얘는 크기를 바라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단지 자라기는 잘 자란다라고 했을 때는 부당 경량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 자체는 자궁 내 성장 지연보다 부당 경량화가 조금 더 나빠 보이지만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당 경량화는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정상화, 부당 경량화, 성장 지연을 표현해 놓은 그 일례적으로 표현해 놓은 몸무게의 수치고요. 대부분 우리 정상화일 경우 36주에 2,50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37주에 우리가 1주에 150g 이상씩 자라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부당 경량화와 성장 지연은 36주에 한 2,000kg라고 가정을 하면은 부당 경량화는 자라기는 자라요. 37주에 2,200, 38주에 2,400. 자라기는 자라니까 이 애는 비정상은 아니고 그냥 작은 애일 뿐입니다. 단 성장 지연일 경우에는 같은 2,000g에서 시작했더라도 주수마다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40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부분 유도 분만을 하거나 해서 아기를 빨리 꺼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성장 지연인 이유가 뱃속에 뭔가 환경이 아기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바깥으로 꺼내서 아기를 바깥에서 키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내 성장 지연의 원인은 이제 엄마가 잘 못 먹었을 때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인 나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나이가 34세 이상은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나이 아니면은 너무 어린 나이 20세 이전의 어린 나이인 경우 그다음에 엄마가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이 있을 경우에는 피가 아기한테 가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등의 이제 식습관의 약물 복용이나 습관적인 약물 복용 같은 경우 흡연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아기한테 가는 양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잘 못 자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빈혈이 심한 경우 빈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철분이라는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빈혈이 너무 심하면 아기한테 산소 운반을 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아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태아 측은 원인은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태반이 좀 작거나 태반이 분리가 돼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고 그다음에 탯줄이 굵지 않고 좀 얇은 탯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탯줄이 어느 한쪽에 감겨져 있어서 혈류량 자체가 탯줄로 통하는 혈류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아기한테 아무래도 영양분이나 산소가 가는 게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 과소증, 양수가 너무 작은 경우, 양수가 너무 많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자궁 안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염이 심한데 치료를 안 했다든지 해서 자궁 안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아기가 좀 적게 자라는 경우,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일 흔한 원인은 다태아라고 해서 이제 아기가 둘 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그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아기가 둘 이상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태반 하나에 아기가 둘 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태반 자체가 작으니까 아기가 크게 자라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